어제 몇 분이 제 유튜브를 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걸로 추정됩니다. 첫날부터 제 뿌리는 황장수 네가 사람이가 내지는 어지간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죄를 뿌린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 망하고 잘 돼야 대한민국도 안 망하고 국민들도 편할 거니까 잘 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애정이 담긴 게 아니라 빼딱해서 그러는 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보수 진영에 있지만은 다음에 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척건들도 버리고 공약도 버리고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해라고 대선 과정에도 숱하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해서 새 대통령이 되면 며칠 동안은 그냥 문비어천가를 하고 박비어천가를 하고 이비어천가를 하던 대한민국의 언론의 형태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허니문 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지나치게 비판해서도 안 되고요.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도 안 되고 언론이라고 마치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하면 고소되어서 처리돼야 되겠지요. 하지만은 대통령 새로 당선되었다고 해서 한 달간 비판하지 않는다, 보름간 비판하지 않는다 하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권 때 깨어졌고 이명박 정권 때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선 직후 인수위 시절에 고소형 인사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때 밀봉 인사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윤창중 씨가 대변인으로 봉투를 찢어가지고 발표하는 쇼를 했다고 하면서 온갖 비판이 있었습니다.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일파만파라고 하면서 언론들이 비판을 해댔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인수위 시절에 지지율이 폭락을 벌써 했습니다. 밀봉 인사, 돈봉투 시의원, 막말 논객, 불공정 거래 기업가 등 수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장부터 잘하라고 비판하고 썸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마치 정권 흔들기로 인식하면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과의 소통을 아예 거부한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자, 박근혜 인수위 해가지고 한번 때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판에 시달렸는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어제 첫날 각 정당의 당사를 돌고 또 취임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한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사가 유사했다. 즉 노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내야겠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풍토는 청산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기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했지만은 노무현 정권 또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면서 그때 자원외교 비리도 있었고 또 바다 이야기 비리도 있었고 부동산 투기공화국 이야기도 있었고 삼성 등 특정 재벌과의 유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즉 그 시대 또한 한마디로 이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불의가 난무하는 또 다른 그들이 비판에 맞지 않던 그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시대와 비슷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상 위선의 책임까지도 전개되었고 결국은 수사를 받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불행을 반복하지 않아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비판에 대한
올바른 열린 시각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판을 열어놓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하는가, 안 그러면 무조건 잡아서 폭로하고 터뜨리고 하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을 구별해서 한마디로 긍정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혐오에 맞지 않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가 무엇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소통하지 않고 비판을 용납 못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통합을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비판을 수용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사람은 모르니까요.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 해야 되는데 어제 인사 중에서 이낙연 총리 내정자, 뭐 개인의 어떤 비리나 의혹에 대한 부분은 모르지만 그간에 외견상으로 드러난 이낙연 내정자 잘 했다고 보고요. 경호실장도 적절한 사람으로 했다고 봅니다. 자, 다만 어제 있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의 경력이나 과거, 특히 전대협과 관련해서 있었던 주사파였다라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저는 보고요. 과거의 그 시들의 학생운동의 핵심은 주사파였고 주사파의 일종의 리더격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주사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후에 살아온 과정에서 북한과의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단절했느냐 아니냐, 임수경을 북에 파견한 부분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의 옥고를 치른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 맞느냐, 그것도 순수한 민주화 투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이나 많은 보수 인맥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은 지금도 어느 건데 이 색깔론 좌파 종북 타령을 황장순하고 자빠졌냐 이러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맹목적인 좌파 척결 종북 타령입니다. 그것이 보수에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대에서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 내정자와 같은 날 같이 기자회견을 해서 청년세대 영입으로 99년 11월 달에 당시 새천년 민주당을 창단하기 위한 핵심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임종석 비서실장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저도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에 깊이 스며든 NL 주사의 폐해를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고, 그때 한번 주사를 했던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북한에 대한 시각을 쉽게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부 그런 것과 관련된 사회단체 활동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면서 살아와서 나중에 정치로 진입되었다. 더 나아가서 이 과거의 주사파 활동에 대해서 지금 그때 학생운동을 했던 주사파 학생운동을 했던 핵심들이 단 한 번도 잘못했다라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적당히 얼버무린 채 지금까지 온 부분은 잘못이라고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 내정자 이전에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통합과 협치를 바라는 지지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에게 취임사에서는 그들도 다 국민이고 존중하겠다라고 한 대통령이 임종석 카드를 내미는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이 많이 있고, 정말 잘하기를 바라고 이제는 우리도 좀 열린 마음으로 새 대통령을 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차라리 유시민을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다면, 더 나아가서 이호철을, 양정철을 했다면 국민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해야지요. 근데 하필이면 임종석이냐? 그가 아니면 그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얼마나 있길래 그런 무리한 인사를 하느냐? 그걸 받아들이고 지켜봐야 되는 국민들의 시각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시각은 의식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저는 국정원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다. 28년 3개월간 국정원 경력을 있고 또 북한 업무를 대부분을 했고 서울대 4대를 나와서 80년에 공채 17기로 안기부에 들어가서 대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다가 96년에 북한이 클린턴 정부하고의 핵 위기가 있었죠. 영변의 핵 시설을 가동함으로써 그래서 클린턴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하다가 서로 합의가 되어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캐도라는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에너지 기구죠. 그래서 북한 심포에 이 기구를 만들어서 북한에 전력 지원을 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해왔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물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 협상 전략 전문가로 북한에 상주하면서 2년간 북한 사람들과의 협상에 대한 어떤 틀을 굳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국정원을 해체하고 즉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만든다. 그래서 국내 정치나 이런 쪽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과 해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구로 만들겠다. 즉 영국의 MI6나 미국의 CIA처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안보수사국을 신설에 대신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국정원의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방향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지금까지 국정원이 물밑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하고 남북 뒷거래라든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한의 지원을 이렇게 해온 역할은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간첩을 잡고 해외의 스파이들을 색출하는 기관인데 그 간첩을 잡고 해외 스파이들을 색출하는 기관이 어느 순간부터 DJ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북한과 비밀 거래와 협상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을 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DJ 정권 이전에도 캐도 같은데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했듯이 그런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것은 국정원을 정치 권력이 잘못 이용을 해왔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를 국정원을 끌어들여서 개입해 왔다는 것은 잘한 일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면 국정원이 북한과의 뒷거래에 대해서 역할을 해온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통일원이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대중 정부가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국정원에서 KSS 라인이 있었는데 김보연 3차장, 서영교 대북전략국장, 서훈 대북전략조전단장으로 이어지는 대북협상 채널에서 그것을 수행했고 그래서 당시 대북 특사였던 박지원 문광부 장관을 수행해서 베이징에서 북측과 비밀 협상을 했고 임동원 국정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때도 동행을 했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NSC 정보관리실장과 국정원 대북전략실장을 역임하고 북한 2006년 11월에는 북한 업무를 총괄하는 3차장에도 기용되었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마쿠에서 총괄하고 정상회담 문 작성을 주도했다. 그리고 서 후보자는 김정일을 가장 많이 만나본 국내 인사이고 장성택, 김양근 등과도 회담을 했고 이런 북한의 비밀 접촉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해안보정보원으로 만들면서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고 그리고 수사 기능도 박탈하겠다면 당연히
국정원이 대북 비밀 접촉을 수행한 부분도 국정원의 본연의 모습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 내정자로 취임해서 인사하는 첫 단계에서 여건이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국정원장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와 맞는 인물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기능을 축소시키고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고 수사 기능도 없애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국정원을 대북 비밀 교섭 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데 국정원 내정자가 정상회담을 언급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개입을 안 해야 솔직히 여태까지 모든 정권에서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북한과의 비밀 접촉을 국정원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국내의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김정일, 김정은에게 지속적으로 이용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정원의 폐단을 없애고자 한다면 국정원이 대북 비밀 교섭에 참고로 활용되는 부분조차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창중 씨가 뭐 대변인으로 봉투를 찢어가지고 발표하는 쇼를 했다고 하면서 온갖 비판이 있었습니다.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일파만파라고 하면서 언론들이 비판을 해댔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인수위 시절에 지지율이 폭락을 벌써 했습니다. 밀봉 인사, 돈봉투 시의원, 막말 논객, 불공정 거래 기업가 등 수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장부터 잘하라고 비판하고 썸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마치 정권 흔들기로 인식하면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과의 소통을 아예 거부한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자, 박근혜 인수위 해가지고 한번 때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판에 시달렸는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어제 첫날 각 정당의 당사를 돌고 또 취임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한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사가 유사했다. 즉, 노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내야겠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풍토는 청산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기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했지만은 노무현 정권 또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면서 그때 자원외교 비리도 있었고 또 바다 이야기 비리도 있었고 부동산 투기공화국 이야기도 있었고 삼성 등 특정 재벌과의 유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즉, 그 시대 또한 한마디로 이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불의가 난무하는 또 다른 그들이 비판에 맞지 않던 그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시대와 비슷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상 위선의 책임까지도 전개되었고 결국은 수사를 받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불행을 반복하지 않아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비판에 대한 올바른 열린 시각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판을 열어놓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하는가, 안 그러면 무조건 잡아서 폭로하고 터뜨리고 하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을 구별해서 한마디로 긍정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혐오에 맞지 않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가 무엇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소통하지 않고 비판을 용납 못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통합을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이 어제 몇 분이 제 유튜브를 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걸로 추정됩니다. 첫날부터 재 뿌리는 황장수 네가 사람이가 내지는 어지간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죄를 뿌린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 망하고 잘 돼야 대한민국도 안 망하고 국민들도 편할 거니까 잘 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애정이 담긴 게 아니라 빼딱해서 그러는 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보수 진영에 있지만은 다음에 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척건들도 버리고 공약도 버리고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해라고 대선 과정에도 숱하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해서 새 대통령이 되면 며칠 동안은 그냥 문비어천가를 하고 박비어천가를 하고 이비어천가를 하던 대한민국의 언론의 형태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허니문 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지나치게 비판해서도 안 되고요.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도 안 되고 언론이라고 마치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하면 고소되어서 처리돼야 되겠지요. 하지만은 대통령 새로 당선됐다고 해서 한 달간 비판하지 않는다, 보름간 비판하지 않는다 하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권 때 깨어졌고 이명박 정권 때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선 직후 인수위 시절에 고소형 인사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때 밀봉 인사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